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가 평생을 반도체 시장에 몸을 담았는데 한국 기업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18년 초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컨퍼런스에서 반도체 업계의 전문가가 놀라움을 표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발표된 자료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한 위치에 올랐다는 것. 수십 년간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던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선도 그룹으로 자리 잡은 순간이었죠.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2017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 상위권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삼성은 일본 기업들을 따라잡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메모리 반도체와 여러 전자제품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 성장했죠. 그 중심에는 조용하지만 꾸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1968년 6월 23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의 손자이자 이건희 회장의 장남으로 일찌감치 책임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주어진 위치에 안주하지 않았죠. 경기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청운중학교, 그리고 명문 경복고등학교를 거쳤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리더십도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연히 그가 미래의 삼성을 이끌 인물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자신은 그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했죠. 1987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 입학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했습니다. 왜 경영학이 아니라 역사학이었을까요? 당시 동양사학과는 입학 경쟁률이 2대 1로 다른 학과에 비해 높았고 커트라인도 서울대 중위권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 길을 선택한 데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영학은 나중에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역사를 통해 통찰력을 기르는 것은 젊을 때 해야 한다. 실제로 이재용은 서울대에서 4년간 동양사를 깊이 공부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쌓았고 일본 산업에 관한 논문으로 2년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역사의 흐름을 읽고 본질을 꿰뚫는 능력. 이것이 바로 그가 대학 시절 얻은 가장 큰 자산이었죠. 대학 시절 그는 동기들과 논쟁과 토론을 즐기며 평범한 학생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1991년 12월 삼성전자에 총무그룹 부장으로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1993년 일본 게이오 기주쿠 대학 경영대학원에 진학한 것이죠.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조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본 기업 문화의 섬세함과 장기적 관점을 먼저 배워라. 일본을 먼저 보고 나중에 미국을 보면 일본의 인내성과 섬세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미국의 혁신과 속도를 배우면 진정한 글로벌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당시 일본은 여전히 세계 전자산업을 주도하고 있었고 삼성이 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기재용은 2년간 도쿄에서 생활하며 일본 기업 문화와 경영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1995년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이번에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 하버드 경영대학원이었죠. 그곳에서 그는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하며 최신 경영 이론과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익혔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혁신 문화, 월스트리트의 금융 시스템,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가들의 성공 스토리까지 그는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특히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1년간 공공정책도 공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움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30살의 이재용에게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IMF 외환위기였죠.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렸고 때 대기업 중 16곳이 부도로 무너졌습니다. 삼성그룹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했죠. 젊은 이재용은 경영기획팀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참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경영의 무게를 실감했죠. 하지만 이 위기를 통해 삼성은 핵심 사업에 집중하며 더욱 강한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2000년 이재용은 33세의 나이에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벤처 지주회사 이삼성을 설립한 것이죠. 당시는 전 세계가 인터넷 붐에 휩싸여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마존, 구글, 야후 같은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누구나 인터넷이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인터넷 산업이 벤처에서 출발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죠. 이재용도 이 흐름을 타고자 했습니다. 그는 지분 60%의 대주주로 직접 출자했고
삼성 2인자였던 이학수와 김인주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도 대거 참여한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상 삼성 수뇌부가 총력을 기울인 사업이었죠. 삼성은 국내외 IT 벤처 기업에 투자하며 삼성의 IT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성공한다면 상장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영권 승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01년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전 세계 IT 기업들이 연쇄 도산했고 이 삼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투자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망했고 첫 해에만 17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손실을 삼성 계열사들이 나눠서 떠안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1기획, 삼성 SDS, 삼성 SDI 등이 이 삼성의 지분을 사들이며 손실을 분담했죠. 20년 가까이 지난 2019년에야 겨우 흑자로 전환될 정도였으니 그 타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론과 재계는 가차없는 비판적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재용에게 쏟아진 비난은 거셌습니다. 심지어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그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설상가상으로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이 삼성 관련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같은 시기 여동생 이부진은 호텔신라의 면세점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며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비교는 불가피했고 이재용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죠. 그의 승진도 더뎠습니다. 전무, 부사장에 오래 머물렀죠. 하지만 이 실패는 그에게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실패를 통해 시장 타이밍과 분석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을 배웠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부터 그는 차근차근 삼성전자 경영진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영기획팀 상무보로 복귀해 2003년 상무, 2007년 전무로 승진하며 주로 전략 수립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보다는 현장을 중시했습니다. 공장을 자주 방문하고 엔지니어들과 직접 대화하며 기술과 시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2009년 12월 그는 최고 운영 책임자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10년에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경영 책임을 맡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시기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며 시장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노키아와 모토로라 같은 기존 강자들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전자기업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용은 명확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애플처럼 한 가지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전 세계의 여러 소비자층을 공략하자. 그들이 프리미엄 시장을 노린다면 우리는 전체 시장을 노리자. 2010년 출시된 갤럭시 S가 좋은 반응을 얻었고 2011년 갤럭시 2는 출시 1년 만에 4천만 대 이상 판매되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갤럭시 S2를 이재용 폰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가 사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첫 대형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기관들은 이 시기를 삼성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요 기업으로 자리 잡은 전환점으로 평가합니다. 삼성의 실패로 의심받던 그의 경영 능력이 비로소 인정받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재용은 더욱 본격적으로 그룹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진행했죠. 그리고 2014년 5월 12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이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6년간 병상에 누워 계셨고 결국 2020년 10월 25일 별세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재용은 삼성그룹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준비된 승계가 아니었기에 많은 이들이 우려했습니다. 지삼성 실패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고 카리스마 넘치던 이건희 회장의 그림자는 너무나 컸으니까요. 하지만 이재용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강력한 결단과 파격적 변화로 이끌었다면 이재용은 소통과 시스템을 중시했습니다. 2015년 5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며 공식적으로 그룹을 대표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 직함을 빼고 가졌던 상징적인 자리였죠. 그는 현장을 자주 방문했고 직원들과 격에 없이 대화했습니다. MZ세대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했고 워킹맘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회에 거점 오피스를 설치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과거 삼성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직원 식당에서 줄을 서서 밥을 먹었고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직접 설비를 살펴봤습니다. 학생들이 사인을 요청하면 곤란해하면서도 결국 명함을 주며 메일을 보내달라고 하는 모습. 이런 소탈한 일화들이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재용이 실질적으로 이끈 삼성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8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과 함께 연간 영업이익 5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 중 최고 수준의 실적이었고 이건희 회장 시절에도 이루지 못한 업적이었습니다. 반도체 시장 호황의 영향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기술 경쟁력 강화가 결실을 맺은 결과였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한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2019년 4분기에도 영업이익 7조 원을 넘기며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갔고 2020년 3분기에는 12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파운드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바이오 분야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성장 기반을 다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 단위의 대규모 수주를 연이어 따내며 글로벌 바이오 생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7년부터 2022년 회사는 예상치 못한 경영 공백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주요 경영진에 권한을 위임하고 전문 경영 체제를 강화했으며 준법 투명 경영과 노사 상생을 제도화했습니다. 그 결과 핵심 사업은 중장기 투자 기조를 유지했고 조직은 안정적인 운영과 보궐력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 후 2020년 5월 6일 그는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연 것이죠. 자식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삼성의 마지막 오너 경영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십 년간 유지해온 문호조 경영 방침도 변경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준법 경영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죠.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결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이재용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이사회를 통해 회장 승진안이 의결되었고 11월 1일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에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1991년 입사 이후 31년 만이었고 이건희 회장 취임 35년, 별세 2년 만이었죠. 그는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고 사내 게시판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의 삼성을 넘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화려한 행사보다는 실질적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취임 직후 그는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재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는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주요 기업입니다. 메모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죠. 물론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 폭메모리 HBM 분야에서는 경쟁사 대비 뒤처진 면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지 못하면서 시장 기회를 일부 놓쳤죠. 파운드리 사업도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대의 적자가 계속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에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도 발생하며 노사 관계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에 나섰습니다. 2024년 주주총회에서 한종희 대표는 AI 반도체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생활가전 등의 주요 제품이 압도적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기술 경쟁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것이 이재용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부터 HBM 기술이 개선되고 있다는 업계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대상 검증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2025년 3월 이재용 회장은 전 계열사 부사장 이하 임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서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거들 뜻하는 사직생. 기업의 명운을 걸고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당장의 이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2025년 현재 이재용 회장은 글로벌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 협력을 논의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내외 정상급, 리더 및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 논의를 이어가며 한국 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소탈한 면모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현장을 방문해 작업복을 입고 설비를 살펴보는 모습,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이런 일화들이 그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야구를 좋아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스포츠 애호가로 알려졌고 지금도 다양한 종목 지원을 통해 팀 선수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재용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그것은 배움과 도전, 실패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재벌 3세로 태어났지만 그 위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서울대, 개이오대, 하버드에서 공부했습니다. 삼성의 실패로 쓰라린 경험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갤럭시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고 갑작스러운 경영 승계 앞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법적 절차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삼성의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삼성은 단순히 큰 기업이 아닙니다.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는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방역 물품 지원과 백신 도입에 협력했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삼성전자는 실적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에 13분기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도 기록했습니다. HBM 분야에서도 점차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창업한다는 각오로 도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연 지 87년이 지났습니다. 손자 이재용은 세 번째 세대로서 그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이재용이 주목하는 미래 분야는 분명합니다. 그는 이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2025년 한경제 간담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투자를 늘리고 있고 전통 산업에도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려 합니다. 민관이 협력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경영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이재용의 인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는 올해 57세로 기업 경영자로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삼성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이제 이재용, 그 자신으로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 위기 속에서 보여준 대응, 미래를 향한 준비. 이것이 바로 이재용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들어 삼성 내부의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수년간 위축과 패배감을 경험하며 사기가 꺾여 있던 직원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해보자는 기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1등을 일궜던 삼성 반도체 고유에 치열하게 토론하는 문화가 재건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제를 솔직하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병철이 1938년 대구에서 작은 무역상으로 시작한 삼성. 그것이 아버지 이건희의 시대에 글로벌 전자 기업이 되었고 기재 손자 이재용의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미래, 기술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반을 만들고 아버지가 키웠다면 이제 그는 새로운 분야로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혁신이고 도전이며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끊임없이 배우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 사람, 이재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는 어디선가 현장을 방문하고 있을 것입니다. 엔지니어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점검하고 미래를 고민하면서 말이죠.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조용한 연구실과 공장에서. 그것이 바로 이재용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한 걸음이 만들어가는 변화가 한국 기업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